네, 안녕하십니까. 많이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2024년도 대한비만학회 제1차 연구 집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기초 연구 간사 권오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의 연자분을 모셨고요. 전체 주제를 비만 치료제 현재와 미래, 주제에 잘 나타나 있듯이 현재 어떤 비만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예, 세 분의 연자분 중에 첫 번째 연자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장원 교수님이십니다. 내분비내과를 전공하셨고 2016년도부터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조교수, 부교수,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무엇보다 저희 대한비만학회 연구위원회 임상파트 연구이사를 맡아서 이 집단회를 포함하여 많은 연구를 우리 회원들께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강해 주실 주제 Novel Anti-Obesity Drugs, Advances and Challenges. 굉장히 재밌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개의 연재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마 첫 번째랑 두 번째 강의가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조율을 해보고요. 아마 또 세 번째 강의가 굉장히 색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또 흥미로운 강의 주제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이제 항비만 치료제들이 있겠는데요.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임상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기초 연구분들도 계시고 영양학이라던가 다른 운동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양한 약제가 있을 수 있지만 주로는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인크레틴 관련된 약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만의 어떤 치료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저희가 조금 어떤 합의라고 그럴까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비만을 좀 질환으로 이해하는 부분이겠죠. 비만을 크로닉한, 프로그레시브한 어떤 만성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장기적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어떤 개념 이해가 조금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BMI를 단순히 30이 넘는 사람을 치료한다의 개념은 아닐 거고 BMI는 조금 더 이제 뭐라고 그럴까 좀 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베시티를 최근에 이제 옆에처럼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익세스한 바디 팻이 아디포시티가 문제가 되면서 다양한 건강상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대염량도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BMI가 30이다, 27.5, 25의 단순 컷업 레벨보다도 이러한 과도한 지방 집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의 오베시티를 이해할 때 우리가 만성 질환으로서 오베시티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어떤 질환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익세스한 팻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린 개개인마다 일정한 팻 트레시홀드가 있다고 하죠. 우리의 피하 지방에서의 지방을 집착시킬 수 있는 그 이상의 범위가 아마 익세스한 팻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옆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개는 실제 팻이 존재해야 되지 않을 공간에 팻이 존재하게 되는 좀 액토피 팻 어큐뮬레이션이 많아지는 퍼스널 팻 트레시홀드를 넘어서는 어떤 팻 어큐뮬레이션이 익세스한 팻 아디포시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러한 문제들이 다양한 건강의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가 오베시티를 질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질환들하고 관련이 되는 질환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을 치료할 때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비만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비만을 어떤 약간 업스트림 레벨에서 프라이머리하게 웨이센트릭한 어프로치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예를 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만한 환자에서 당뇨병이 많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도 비만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글루코센트릭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이러한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만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웨이 센트릭한 어프로치가 그러면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했을 때 우리가 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에 대한 디지즈 모디파잉 이펙트가 있겠느냐. 예전에 얘기했던 5에서 10%, 뭐 7% 이상의 어떤 체중 감량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인 10에서 15% 이상의 체중 감량이 이와 같은 질환들의 위험도를 낮추거나 질환의 어떤 프로그레션을 늦출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체중 관리하는 데는 10에서 15% 이상의 체중 관리를 할 때는 뭐 적극적인 생활습관 교정도 필요하고 약물 치료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치료 간의 어떤 하이라키라고 할까요? 예전에보다 이제 개념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약물 치료나 어떤 메타볼릭 서저리가 생활습관 교정이 충분히 된 이후에 어떤 보존적인 치료로 개념으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놓긴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피라미드 형태의 어떤 치료 개념에서 요즘엔 필러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세 개의 중요한 기둥의 개념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기본적으로 생활습관 교정 아래에 보다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메타볼릭 서저리가 필요한 대상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 약물 치료만으로 부족한 이런 뭐 행동 교정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초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파마코세라피가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건 이제 뒤에서도 이제 기전적인 부분을 더 최영준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 우리가 이런 비만 환자에게서 시국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의지만으로 안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메타볼릭한 패스웨이로 관련되는 이 겉호르몬이 작용이 되는 겉브레인 엑시스에 따른 따른 뭐 이런 그 우리의 어떤 포만감을 조절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어떤 거의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메오스태틱한 메타볼릭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거 말고도 이런 헤도닉 시스템이 있겠죠. 리워드 어떤 푸드 크레이빙 하는 거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음식에 대한 이렇게 갈망이 있는 것과 내가 배고픈 문제는 좀 다른 거죠. 관련되는 이제 브레인의 각 리전도 조금 다르다고 하겠고 또 이와 같은 것 이외에도 지속적인 어떤 체중 감량의 유지를 위한 행동 교정이 필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인 어떤 관리가 가능하거나 약물적인 치료의 범주 안에서 잘 조절이 될 때 충분한 식욕 조절을 통한 체중 감량과 그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약제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뭐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터제파타이드라는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이 GLP-1 폴리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의한 체중 감소에 있어서는 칼로리 인테이크를 상당히 줄이고요.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런 호메오스태틱 시스템이 있어서 터제파타이드의 유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약자인 세마클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헤도닉 시스템에 관련된 크레이빙에 있어서도 단순히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푸드 크레이빙들을 상당히 조절해주는 약제로 최근에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파마코세라피가 굉장히 체중 감량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다양한 기전들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도 효과적이고 우리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전보다도 더 적극적인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주목해 볼 부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약제들이 소개가 되면서 비만을 만성 질환으로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요. 다양한 만성 질환에서의 어떤 약물 치료 전략과 상당히 비슷한 거죠. 예전에는 5에서 10% 정도만 체중 관리가 가능했던 약제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10에서 15%, 15에서 20% 이상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약제나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성 질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시퀀셜하게 아니면 컴비네이션 세라피 등이 가능해지는 거죠. 체중 감량 이후에 중단하고 나서의 위궤의 문제를 우리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비만에 있어서도 약물 치료 전략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감소된 체중을 유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의 유용성과 약물 치료에 대한 어떤 접근 전략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게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항비만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한 약제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약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임상희 교수님께서는 뭐 익숙하신 약제일 텐데요. 앞에서 잠깐 소개드렸던 세마글루타이드와 이제 터제파타이드 이러한 두 약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15% 이상의 어떤 웨이 센트릭 어프로치에서 우리가 디지즈 모디파잉 이펙트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체중 감량이 가능한 약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고, 뭐 이게 문화적으로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뭐 트윗을 날리고 뭐 구글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위고비, 뭐 오젠픽 페이스라고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약제들의 공통적인 기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장을 이제는 엔도크라인 organ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겉에는 이런 마크로 뉴트리언트를 센싱하는 엔도크라인 셀이 있고 거기서 이런 뉴트리언트에 반응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GI 트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기랑 상당히 다릅니다. 뭐 단일 장기인 아디포사이트, 리버 이렇게 스태틱한 장기와 다르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트랙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들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겉에 이러한 어떤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이해는 조금 더 이제 깊은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GIP와 GLP-1을 대표적으로 하는 이러한 겉 호르몬들이 에너지 호메오스테시스에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마 뒤에서 최영준 교수님께서 또 중요한 기전들을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겠지만 주로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GLP-1, 글루카곤, GIP라고 할 수 있겠고, GLP-1은 아무래도 이제 체중 관리 측면에서는요, 이제 식욕을 조금 억제해주고 위 배출을 좀 지연해주는 효과, 글루카곤은 식욕에 대한 영향보다는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좀 증가시켜주는, GIP의 휴먼의 역할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GIP는 GLP-1과 병용을 했을 때 GIP의 역할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고 할까요? 되게 베타셀에서의 GIP에 대한 어떤 센시티비티 같은 경우에도 GLP-1으로 인해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GIP의 센시티비티가 좀 증가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셀에서도 그런 GIP에 대한 어떤 리스턴스가 GLP-1과 병용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센시티비티가 증가되지 않을까. 그래서 GIP도 이제 동물 실험에서와 유사하게 휴먼에서도 이제 어떤 식욕에 대한 감소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과, 최근에 이제 브라운 아디포사이트에서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전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이런 겉 호르몬들이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옛날 학생 때부터 많이 배웠던 게 이제 실제 치료제로 응용되는 데에는 또 이러한 어떤 다양한 치료제의 개발이 있었죠. 뭐 펩타이드 세라피틱스, non-펩타이드 세라피틱스, 드럭 딜리버리의 발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번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이제 소개드렸던 개념인데요. GLP-1 리셉터한 셀렉티브한 모노아고니스트, GLP-1의 폴리아고니스트로 GLP-1 GIP의 듀얼, GLP-1 GIP 글루카곤의 트리플 아고니스트들이 최근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약제로. 그렇지만 이런 듀얼이나 트리플 아고니스트가 단순히 콤비네이션의 개념이 아니죠. 아주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혈압약제로 뭐 ARB, CCB, 사이아자이드를 복합제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 세 가지 호르몬의 폴리아고니스트의 콤비네이션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 폴리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몰리큘의 멀티아고니스트 개념이고, 이 싱글 몰리큘의 멀티아고니스트가 이 각각의 리셉터를 각각의 다른 어피니티로 자극을 하면서 다른 어떤 PK, PD 프로파일을 보이는 약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콤비네이션이 아니라 세 가지 호르몬에 통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합성 호르몬이다라는 이해가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약제에서의 특징이 각각 타겟으로 하는 어떤 호르몬에 있어서 1대1대1의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GIP에 훨씬 더 도미넌트한 어피니티를 보이고 GLP-1과 글루카곤은 훨씬 레스 포텐트한 이러한 약제들, 결국에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바이어스된 아고니즘을 보이는 거죠. 이러한 바이어스된 아고니즘 중에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 볼 기전이 이런 GLP-1 리셉터의 어떤 디센시타이제이션 과정입니다. 그래서 GLP-1과 GIP의 듀얼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GIP의 상당히 포텐트한 터제파타이드 같은 경우에 GIP 리셉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리셉터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 GLP-1에 대해서는 리셉터 베타오레스틴의 어떤 액티베이션이 안 되면서 리셉터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안 된다. 결국 GIP는 디센시타이제이션이 될 수 있지만 GLP-1의 디센시타이제이션은 억제가 되기 때문에 GLP-1 리셉터에 대해서 조금 더 포텐트한 약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바이어스된 아고니즘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멀티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G 프로테인에 조금 더 바이어스된
베타오레스틴 기전 쪽, 베타오레스틴 패스웨이 쪽은 좀 억제가 되는 이러한 바이어스된 아고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듀얼이나 트리플 아고니스트가 어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1대1대1의 어떤 배합의 약자와는 조금 더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드럭 딜리버리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죠. 아직까지 먼슬리 제형은 없지만 최근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작년 AD에서도 이제 몇 가지 제형이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다 이제 주목할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긴 하지만 그 허들을 넘어선 오랄 펩타이드 제형. 펩타이드의 대량 생산이 어렵고 이게 코스트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또 해결해 볼 수 있는 스몰 몰큐լ 제형의 오랄 넌펩타이드 제형의 개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어떤 비만 약제의 어떤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약제도 이렇게 뭐 다양합니다. GLP-1의 셀렉티브 아고니스트로 리라 세마글루타이드 각 이렇게 로도즈와 하이도즈가 있겠고, 듀얼 아고니스트로는 GLP-1, GIP, 뭐 아밀린과의 병용 복합제, GLP-1과 글루카곤, 트리플 아고니스트 뭐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오랄 드럭 딜리버리도 밑에 소개가 같습니다. 이 중에서 뭐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임상적인 것들은 이제 주요 결과들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세마, 터제페타이드, 레타트로타이드에 대한 결과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마 중에 이제 우리가 비만약제로 쓰게 되는 위클리 2.3ml 탑도즈까지 하이도즈로 사용하게 되는 치료제 이름이 위고비입니다. 이름이 다양한데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위고비와 위고비 이후의 약제로 크게 약제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위고비에 대한 GLP-1 셀렉티브 아고니스트는 기존 GLP-1 아고니스트에 비해서도 몰리큘러 사이즈가 작은 게 아무래도 BBB 통과가 쉽기 때문에 아마 식욕 억제에도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체중 감소 효과는 한 15% 이상 정도의 유의한 효과. 좀 더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던 이런 CVOT 데이터죠. 비만한 환자에게서 이러한 치료제가 결국 CV 아웃컴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리스크를 줄인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최근 뭐 하트 페일러 데이터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뭐 내쉬라든가 다른 메타볼릭 디지즈에 대한 연구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듀얼 아고니스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GIP, GLP-1 이제 복합제죠. 이렇게 두 약제가 복합이 될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GLP-1으로 인한 부작용을 GIP가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듀얼 아고니스트이고 체중 감소 효과도 더 두드러지면 더 사람들이 노즈와 보미팅도 심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을까, 약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에 비해서도 약간 부작용 빈도가 적게 보고되는 것은 GIP의 GLP-1의 부작용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기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바이어스된 아고니즘으로 GLP-1에 조금 더 포텐트한 어떤 아고니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아까 세마가 한 15% 정도였었죠. 이 약제는 한 20% 정도 탑도즈에서 체중 감량이 가능했던, 이제 15ml 정도 탑도즈에서 그랬었고요. 우리가 의미 있게 봤던 15% 이상의 체중 감소도 거의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도달할 수 있었던 굉장히 유의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고, 노즈와 보미팅은 대부분의 이제 이런 GLP-1 아날로그들이 그렇듯이 초기에는 빈도가 높게 일부 보고가 되고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이와 같은 부작용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환자에게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실제 부작용으로 해서 약제를 중단하는 비율도 그렇게 도즈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 같지는 않고, 세마 데이터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그거에 비해서도 이런 약제를 중단해야 되는 비율은 조금 줄어들었었고요. 이런 GI 이벤트로 인해서 약제를 중단했던 비율도 한 4%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게 보고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리플 아고니스트인데요. 트리플 아고니스트는 이렇게 세 가지 호르몬이죠. GIP, GLP-1, 글루카곤. GLP-1은 GIP로 인한 어떤 식욕 억제 효과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그리고 글루카곤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혈당을 아무래도 GIP와 GLP-1이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GIP와 GLP-1이 할 수 없는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글루카곤이 해줄 수 있다는 게 트리플 아고니스트의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게 소개되는 약제가 이제 레타트로타이드입니다. 이 약제가 언제 임상을 진행하나 사실 예전에 생각했는데 벌써 작년에 2상, 이제 3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약제가 연구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소개됐던 이제 2상 연구 결과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세마가 15%, 터제파타이드가 20% 정도였고 이 연구는 이제 25% 정도의 체중 감소, 몸의 4분의 1이 없어지는 정도의 약증인 거죠. 15% 이상이 거의 7, 80%의 환자군이 이 정도의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성에서 좀 더 두드러지는 체중 감소 효과와 비만할수록 그 체중 감소 효과도 더 두드러진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이제는 베리아트릭 서저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주 뭐 BMI 40 이상의 모비디한 오베시티의 경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동양인에서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주일의 약물 치료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체중 감소 효과가 두드러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부작용 부분을 걱정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기본 생리적으로는 그 에너지 익스펜디처가 증가되면 배고파집니다. 사람이 입맛이 떨어지면 몸도 쫙 가라앉죠. 근데 이런 레타트로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식욕이 억제되는데 에너지 익스펜디처는 증가되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네거티브 에너지 밸런스가 생기게 되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트레이트가 증가되게 되는 어떤 문제가 이제 이상에서 좀 보고가 되고 있고, 삼상 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어떨지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미 다양한 이제 트럼프 뭐 1, 2, 3, 4 이렇게 해서 이제 삼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도주도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세마 셀렉트와 유사하게 이제 CVOT 데이터도 저희가 곧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이런 굉장히 고무적인 이제 세 가지 약제도 일부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쇼티지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오베시티는 굉장히 파퓰러한 디지즈인데 너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서브큐 같은 주사제의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건 오랄 제형일 수 있겠고, 이런 코스트나 그 쇼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넌펩타이드 제형의 빠른 발전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소개드릴 약제가 이런 오랄 넌펩타이드의 스몰 몰큐 제형인 울포그리프론이라는 약제고요. 기전이랑 이런 부분은 조금 넘어가기로 하고, 체중 감소 효과는 이것도 물론 이상 연구 결과입니다. 아직까지는 15% 정도, 아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세마글루타이드와 거의 유사한 체중 감소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구 약제가 소개가 됐다. 그래서 주일에 맞던 세마글루타이드 2.3mg랑 거의 이퀴발런트한 원스 데일리 오랄 넌펩타이드의 훨씬 가격도 싸고 쇼티지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약제가 곧 소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 이외에도 저희가 뭐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펩타이드 이런 GLP-1 이외에 어떤 약제들이 앞으로 또 소개가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많이 생각을 못 해봤던 질문이었는데, 뭐 이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주 효과적인 약제는 없는 것 같고요. 3상까지도 진행은 됐지만 부작용 문제라든가 아주 유의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던 약제는 없고, 뭐 기존적으로는 막 입을 쓰게 만드는 약, 뭐 이런 약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약들의 소개. 물론 이렇게 비만이 모두 다 이렇게 그 어떤 환경 좋은 요인이나 폴리제닉한 원인 이외에도 모노제닉한 오베시티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최근에 센 멜라노타이드가 굉장히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 이 비만이라는 게 단순히 팻 게인의 문제가 아니라 머슬 로스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머슬 매스를 이제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이제 비마글룹이라는 약제도 있고, 다음에 한번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오늘 이런 GLP-1의 모노, 멀티 아고니스트, 듀얼, 트리플 아고니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랄 드럭 딜리버리가 이제 어떻게 최근에 소개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약제들의 체중 감소 양상을 이제 한 그래프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리지 못했던 아밀린과의 복합제, 그다음에 GLP-1과 글루카곤의 듀얼 복합제들도 굉장히 최근에 유의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한 15% 정도 이상의 체중 감소를 조금 유의한다 해석한다고 했을 때 최근에 많은 약제들이 이제 15%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이언스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어떤 비만 치료제, 지금 현재를 주목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비만 치료제를 주목해서 이 약제를 언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장원 교수님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크레틴 제제가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한 20년 전 또 10년 전에 이렇게 상상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베리아트릭 서저리에 근접할 만한 어떤 효과를 낸다는 점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새 강의가 다 마친 다음에 종합적으로 Q&A 세션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마이크로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각 연자분들 어느 연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것인지를 명시해 주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마지막에 한꺼번에 질문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명이 넘는 연구자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접속해서 경청해 주고 계시고 현장에도 20명 이상의 어떤 연구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분은 최형진 교수님이십니다.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내과 그리고 분자 유전체 의학을 전공을 하셨고 이전에 충북대학교 병원을 거쳐서 2015년부터 서울의대 의과학과 해부학교실에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현재 재직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에서도 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분야는 이제 비만, 뇌과학, 식욕 쪽 분야 연구를 많이 해 오셨고요. 오늘 강의 제목이 우리는 왜 살찌는가? 최신 비만 치료제 기전과 전망. 아마 제가 아는 최현진 교수님이라면 조금 더 기전 쪽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도전적으로 앞으로 밝혀야 되는 내용 등등을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손장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제가 좀 더 기전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현재 산업계의 동향과 미래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기전 결국 우리가 살찌는가고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식욕 억제제로 일시적으로 살찌는 게 살 빼는 게 아니라 요현상 없이 근본적으로 뺄 수 있는가 뭐 이런 더 미래적인 새로운 차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관점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이건 배경은 아마 더 빨리 얘기를 다 아시고 오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기전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종종 좀 강조하는데요. 이미 암 사망보다 심혈관, 뇌혈관, 당뇨 합병증 사망이 더 많아져서 아마 다음 그 금융권에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점점 더 이게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제 너무 좋아졌고 그래서 뭐 암에 걸려도 5년 10년 살다가 심근경색으로 죽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비만 관련된 병이 더 현대 사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된 게 전 급격한 증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980년도에 그 당뇨병 유병률이 되게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급격히 증가하고, 그래서 지금 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제 과체중, 이게 뭔가 피해가 있는 정도가 됐고, 그래서 이게 급격히 한 2000년 넘어가면서 심뇌혈관 질환이 늘고 그에 대한 의료 비용도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늘 있었던 게 아니라 얼마나 급격히 늘었는가를 생각하면 이 기전을 좀 더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앞으로 산업적으로 아마 이건 유다음 연자가 더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본 보고서 중에 하나는 키트루다, 그러니까 가장 그 항암제 중에 마켓 사이즈가 큰 거보다도 듀얼편 계열 약들 2개만 합쳐도 더 많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분야가 앞으로 산업적으로 중요할 거냐에 있어서도 비만 치료제가 이제 메인 블록버스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기전을 얘기해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천 세대에 걸쳐서 생긴 변화가 5세대 만에 변했다. 뭐 이런 게 전 중요한 관점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비만 유병률의 변화랑 설탕 소비율의 변화 이런 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급격히 생긴 일인지, 우리가 조부모의 조부만 해도 이러지 않았던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의 손주의 손주쯤 되면 다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연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류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전을 생각해보자는 게 있고요. 근데 아마 이런 일들이 다 생기는 심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인데 결국 저는 식욕, 음식 중독 문제가 제일 근본적인 원인, 특히 최근 50년, 100년 동안 변한 제일 큰 원인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식욕 억제제가 근본적인 치료고, 더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사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비만학회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사전 질문에도 그걸 아예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행정부와 학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약을 넘어서까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메인은 이제 기전이 되겠는데요. 아까 손정 교수님도 항상성 기전과 이제 중독 쾌락 기전을 나눠서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항상 우리 비만 치료에 그 어렵게 만드는 거죠.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냐, 이게 뭐 먹는 게 죄냐, 이게 뭐 어떻게 죽으라는 얘기냐, 이래서 먹어야지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절묘하게 두 개가 이제 섞여서 우리를 합리화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고민하다가 만든 말이, 건강을 지키는 욕망이랑 건강을 해치는 욕망, 둘 다 욕망인데 하나는 최영진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는 최영진을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게 있어서, 잘 생각해 보면 건강한 욕망과 이제 건강 해치는 욕망을 구분할 수가 있고, 이걸 잘 따라서 지키면은 최영진은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교묘하게 우리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그 도너츠를 먹는 건 나한테 필요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이게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한 기전. 그래서 최영진은 86kg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영진이 왜 86kg가 됐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희 건강한 뇌, 전 항상성 뇌를 건강한 뇌라고 그냥 쉽게 부르는데, 건강한 뇌가 어떤지 얘기하려고 하고요. 근데 건강한 뇌가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우리가 다 그 자손이고 이렇게 지은화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지렁이 때부터 수많은 돌연변이 중에서 특정한 돌연변이만 새끼를 낳았거든요. 나머지는 다 없어졌는데, 그 돌연변이는 에너지와 안전과 번식을 잘 지키는 그런 돌연변이를 가진 신경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동물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지렁이나 쥐나 인간이나 뭐 원숭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좀 쾌락과 고통이라는 게 따로 무슨 특수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걸 지키는 거는 쾌락을 부여하고, 이걸 빼앗기는 거는 고통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동물은 이걸 열심히 하게 한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 혀에 설탕이 닿는 거를 고통으로 느끼는 돌연변이가 생겼을 거예요. 걔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걸 못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설탕을 쾌락으로 느끼는 거는 원래 설탕이 쾌락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진화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셀렉션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동장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먹는 거에 대한 문제 말고도 사회적 경쟁과 여러 문제도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쾌락과 고통만 갖고는 우리가 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별로 쾌락적이지도 않고 고통적이지도 않으니까. 갈망과 두려움이 있어야,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감정이 있어야 좀 더 고도적으로 먹는 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 연구 주제는 먹는 쾌락, 먹는 거에 대한 갈망, 배고픔이라는 고통, 그다음에 배고플지 모른다는 두려움, 뭐 이런 것이 저뿐만 아니라 지난 뭐 몇 억 년 동안 우리 동물들을 수없이 여기로 이끌어왔던 이런 건강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건강한 욕망의 제일 중요한 어떤 개념은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인데요. 그러니까 최영진의 뱃살의 양을 86kg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한 70kg 정도 건강한 것 같은데, 이게 많아지면 다시 줄이고 줄어들면 다시 늘리고 하는 이런 에어컨 같은 장치가 잘 건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면은 다시 찌고, 설경구 스모 선수 되려고 막 100kg 찌워도 놔두면 다시 빠지고 해서, 건강한 뇌는 건강한 체중을 지키려고 아주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최영진은 70kg가 되려고 하는 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데, 현재 아이가 찌고 있는 걸 나중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셋포인트라는 개념으로 이걸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블로그에도 많이 얘기하고 해서, 아마 진료실에 상담해도 어차피 유전자에 적혀 있대요. 최영진 86kg 절대 못 바꾼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셋포인트가 고정됐다고 믿는 분들은 절대 못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게 신경과학의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게 항상성의 기본 그 컨셉입니다. 이게 우리 좌변기 뒤에 있는 거죠. 물의 양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한 거. 그래서 이게 체중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체지방 양에 대해서도 뇌가 아마 저는 렙틴이 저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적어지면 물의 양이 적어지고 많아져가지고 들어오는 양이 정확히 물의 양을 고정하고 있고, 누가 물을 퍼내도 올라가고 물을 넣어도 다시 내려가서 좌변기의 양이 일정하듯이 물의 양이, 제 체중도 원래 70kg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욕과 기초대사량이 딱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웬만하면 최영진은 70kg 해야 되는데, 현재 저는 86kg 지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셋포인트가 변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셋 포인트랑 약간 말이 다른 세틀링 포인트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호수의 깊이가 일정할 것 같지만 장마철에는 좀 올라간 채로 고정돼 있고요. 건조한 시기에는 좀 내려간 채로 또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스템이 고정돼 있죠. 장마 때도 고정돼 있고 가뭄 때도 고정돼 있지만 외부 효과에 따라서 세틀링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이제 수많은 모델에서, 그러니까 체중뿐만이 아니라 기계나 모든 곳에서도 이렇게 세틀링 한다는 게 이제 외부 효과를 고려했을 때 되게 됩니다. 그런 이론까지 확장을 할 때 이제 건강한 뇌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를 아까 손정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위에서는 식욕 촉진 그렐린, 장에서는 식욕 억제 GLP-1 혹은 그 친구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그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배고플 때는 그렐린이 나오고 GLP-1이 안 나오고, 배부를 때는 그렐린이 안 나오고 GLP-1이 나와서 하루에 3번씩 서로 왔다 갔다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절묘하게 먹어라 그만 먹어라 하는 거고, 렙틴은 며칠 몇 주간 장기적으로 살이 빠지거나 쪘을 때 변하는 장기적 컨트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렐린을 보면 하루에 3번씩 팡팡팡 올라가서 지금이 6시 반을 가면서 밥을 안 먹고 있으면 그렐린이 엄청 올라가고요. 살을 빼면 얘가 평행이동 해가지고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체중을 고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시 반에서 7시로 넘어가면서 너무너무 배고파지면은 그렐린이 올라가면서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고, 먹기 시작하면 한 10분 20분만 해도 GLP-1이 엄청 올라와가지고 배불러 그만 먹을래 해서 그만 먹게 만드는 배부름 효과를 만드는 게 우리가 그만 먹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 생각하기에 위가 뻥 터질 만큼 차서 못 먹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카롱이나 케이크 이으면 또 먹을 수가 있거든요. 공간은 비어 있지만 배부름 때문에 안 먹는 건데 그게 GLP-1이 올라가서 그런 거고, 그걸 약으로 만든 거라서 저는 이 분야 연구한 사람으로서는 아주 잘 만들었다. 우리 몸에서 원래 배부름의 그 호르몬을 쓰는 애를 만든 거니까 아주 생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LP-1에 보면은 하루에 3번씩은 식후에 확 올라가서 그만 먹게 만들고, 식후에 올라가서 그만 먹게 만들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GLP-1이 과연 근데 뇌에 들어가느냐는 이제 이 시대의 아주 큰 질문이고, 이걸 모른다는 게 굉장히 연구자로서 부끄러운데, 그런데 한자를 쓰고 있지만, 아까 손정 교수님이 작은 분자는 깊이 들어갈 것 같고 큰 분자는 안 들어갈 것 같고 뭐 이건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형광을 붙여가지고 뇌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GN에서 봤더니 대부분은 BBB가 뚫려 있는 곳에만 가고 다른 데 잘 못 가는 것처럼 보이긴 했고요. 근데 뇌가 활성화되는 거는 뇌 심부도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게 꼭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뇌 심부의 작용을 못한다, 뭐 쾌락 중추의 작용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 나온 호르몬이 어디 작동할 거냐가 저는 시대의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논란이 아직도 많은데, 장 점막에 있는 말초 신경에 작동할 거로 믿는 사람이 저는 학계에도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여기까지 가기 전에 다 분해될 거라 믿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는 요거는 이제 제약회사나 아니면 몇몇 연구자들은 시상하부에 ARC에 폼C 식욕 억제 신경 리셉터가 있고 얘에 딱 붙어서 할 것이다가 10년 전에 나온 이 논문인데,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특정 회사, 노보 회사는 이제 그 약 기전 설명도 이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대한 비만학회 플래너리 렉처러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다 날려도 된다. 뭐 시상하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완전 반론을 제기해서 대혼란 이런 생각하고요. 그거 말고가 이제 여기 AP와 NTS라는 브레인스템, 뇌관에도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라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더 과학자가 많은 것 같고, 우리 플래너리 렉처러도 여기라고 더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아니 뭐 여러 그러니까 노도스 갱글리온 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뇌 내에서 만드는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좀 복잡하고, 또 BBB 통과에 대해서 한 손정은 교수님 멋진 글을 보여주셨는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또 뇌 심부까지도 뇌장벽을 통과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테니스 사이트가 특수 기능이 있어서 GLP-1을 다 넘겨줄 거라고, 깊이까지 다 보내줄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서 굉장히 혼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저는 이제 건강한 기전이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강을 해치는 욕망 기전,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유전 질환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는 뭐 10년 전, 100년 전, 1억 년 전에도 1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어서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살찌는 이유는 전 맥도날드 정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런 쾌락적인 식사 행동을 하기 때문에 좀 이따 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죠. 이것 때문이지 이것 때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의 99%를 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M자만 봐도 몇 초 후에 쾌락 중축의 혈류량이 확 느는 게 객관적으로 보이고 해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쾌락 반응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핵심 슬라이드를 생각하는데, 마카롱 먹어보시면 전 처음에 한 개도 못 먹었어요. 너무 달아가지고.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근데 먹다 보면 5개, 10개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파인트를 먹고 쿼터도 먹고 막 다 먹게 되죠. 근데 먹다가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 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먹는 아저씨들은 여기서 멈추는 것 같고, 요 타입의 비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머리가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이런 분들이 있고, 이분이 치료하기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인의 대부분은 어느 이유든지 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면 젊은 여자분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빼려고 하고 인생을 걸고 빼려고 하고 곡기를 끊고 죽기로 작정한 분들도 생기죠. 차라리 죽는다. 나는 산에 들어가 죽을 테니 엄마 나 병원에 데려가서 주워 놓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이 프레셔가 있어서 안 먹기로 하면 너무 먹고 싶어집니다. 너무 먹고 싶어지는데 뭔가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야 치킨 시켜 먹고 다음날 후회하고, 그래서 요 사이클을 뭐 매주 몇 번씩 하는 분들이 있고, 이걸 얼마나 심하게 하냐에 따라서 점점 더 심한 죄책감, 점점 더 심한 갈망, 이게 아주 심한 분들이 현대 사회에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게 많아진 분들과 이게 별로 없는 분들은 약간 다른 전 비만이라고 아예 타입 1 당뇨, 타입 2 당뇨처럼 따로 불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섞여 있는데 현대인의 대부분은 요게 상당 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간 중독이라는 이슈가 들어왔는데요. 옛날에는 코케인, 헤로인만 중독이라고 했는데 게임과 이제 도박이 너무나 중독적이가지고 정시과 교과서가 바뀌었죠. 이제 행동 중독, 행위 중독이 생겼는데, 과연 음식은 물질이냐 행동이냐 이게 논란이 있었고, 근데 최근 몇 년의 연구 결과 이건 행동이다, 물질이 아니다라고 거의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코케인은 코로 마셔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뇌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설탕을 코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주사로 막 설탕을 넣어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설탕, 뭐 카페인, 뭐 몇 가지 물질이 결국 중독 핵심이야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거의 그거보다는 마카롱이 혀에 닿았을 때 파사삭거리면서 크리미한 게 흐를 때 단짠단짠 번쩍번쩍, 그 감정과 그 경험에 대해 중독이 되는 거지, 결국 마카롱도 몸에 들어가면 그냥 수크로즈, 설탕 분자 될 뿐이거든요. 그걸로는 같은 양을 뭐 주사로 만든다고 중독된 게 아니어서 거의 행위 중독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현대인의 스트레스인데요. 그래서 모든 중독, 담배, 술, 뭐 마약도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은 뭔가 더 심해지거든요. 보상을 찾고 이렇게 되는데 음식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분들은 최 교수님 전 스트레스 받으면 덜 먹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다 조사를 해봤더니 덜 먹어도 쿠키를 먹는데요, 당근을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당근만 먹으면서 시험 준비하는 사람 없대요. 조금만 먹어도 쿠키를 먹는다는 게 조사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랑 디저트는 스펠링 반대가 될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합쳐서 상호작용을 얘기하면 우리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도 좋은데요. 그래서 원래는 건강한 뇌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살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바나나가 엄청 많이 열려 있어도 인간만큼 뚱뚱한 원숭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배부르면 안 먹는 건강한 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살찌기 어렵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는 배불러도 먹죠. 배불러도 먹죠. 왜냐하면 너무나 맛있고 쾌락적으로 중독적인 걸 생산하는 인더스트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훌륭한 회사들이 아주 강력한 사업을 이걸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부름 이기고 먹게 되고 결국 변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까 그 에어컨과 항상성 비율로 설명해 보면, 이 방에 26도 에어컨이 켜져 있지만 여기 제가 커다란 불을 피우면 에어컨과 불이 서로 싸우다가 무한대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28도로 고정이 되고, 근데 28도로 지내다가 다시 26도로 내려가려면 불만 없애면 다시 26도로 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고장나지 않았으니까. 다만 불이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현대인의 변화로, 구석기와 현대인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진의 건강한 뇌는 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무슨 뭐 렙틴 레지스탄스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리셉터가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건강한데, 제가 구석기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안 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기 2번 먹으려면 2번 떼야 되니까
웬만하면 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과 쿠팡과 수많은 서비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은 채로 엄청 많이 먹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아까 우기의 그 호수처럼 제가 현대 사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맥도날드가 직장의 바로 앞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큰 흐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메오스테시스의 약간 변형된 말로 알로스테시스란 말이 있는데요. 이제 호메오스테시스가 변하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가장 건강했던 중학교 뭐 이런 고등학교 때 체중이 있잖아요. 현재 체중이 있잖아요. 이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돼서 전공의를 시작하기, 대학원을 시작하기, 사업 시작하기, 개원하기 뭐 등등 교수 되기, 당직 시작하기 뭐 이러면은 새로운 레벨로 와가지고 그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여기에서 이제 고정된 새로운 셋 포인트에 살고 있는 거죠. 아니면 맥도날드 있는 데로 이사 가기, 아니면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맥도날드 가기 이런 습관을 친구랑 가지기 뭐 이런 걸 하면 원래 이러던 체중에서 이런 체중으로 온 거고 다시 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귀농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만두시고 직장을 강원도 가서 농사 짓고 살면 분명히 10kg 빠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대 사회가 점점 더 알로스테시스 해가고 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서 가면서 점점 새로운 셋 포인트로 이동해가고 있고 에너지에 대한 게 비만이고 글루코스는 게 당뇨병이고 혈압에 대한 게 고혈압이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게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다 알로스테시스 개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뇌 기전을 살펴보면은 요게 뇌고요. 요게 뇌 바깥인데 뭔가 물체를 보면 기억을 해내요. 이거는 딸기 도너츠다. 왜냐하면 기억 중추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항상성 중추, 우리 건강한 뇌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먹어야 될 때 알려주면은 쾌락 중추가 종합적으로 안 그래도 배도 고픈데 딸기 도너츠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가서 먹어야지 하고 먹게 만드는 이런 각각 다른 역할하는 다른 뇌 부위가 합해서 하는데 이 기전을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하여간 최영진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쾌락으로 먹기 때문에 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좀 제가 그려본 그림에서는 우리 뇌가 배고픔에 대해서 필요와 욕망을 결정하고 먹고 나서는 쾌락과 그게 어떻게 됐는지 결정한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제가 하는 분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조작하면 많이 먹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쥐나 원숭이에 대해서 이런 논문을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욕망 중추를 건드리는. 제가 한 연구로 좀 관련된 거는 리라글루타이드 삭센다의 퍼스트 리얼월드 에시안 데이터 이런 걸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많이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안 빠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넌 리스판더 이런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리얼월드에서는 또 주혈편을 주고 펑셔널 MRI로 어디가 활성화되는지 봤더니 하이포살라무스의 변화가 있고 이런 걸 봐서 뭔가 하여간 뇌 전체 변화가 있다는 걸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식욕 억제제를 바라보면 이제 좀 더 기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전쯤에 리뷰에 나오는 건데 저는 약간 거칠게 이게 말초 연구자들, 뇌 연구자들이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던 것 같고 지금도 뭐 경쟁 중에 있는데 제가 좀 편향돼 있지만 현재는 뇌 연구자들의 약들이 훨씬 많고 여기 이런 것들 중에는 이렇게 SGLT2 이니비터나 몇 개 말고는 사실 여기에 직접 작용하는 애들은 아직까지 성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식욕 억제제 시대가 약간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뇌 중에서도 아까 손장 교수 얘기하신 대로 항상성 뇌, 건강을 지키는 뇌랑 쾌락을 조작하는 뇌 둘 다 약의 타겟이 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약들을 이렇게 포지셔닝을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약간 비만약 개발의 기전 역사의 흑역사가 하나 있는데 특히 리모다방이 퇴출된 게 흑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다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리화나 해보신 분은 없겠죠? 해보면 그렇게 식욕이 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리화나 억제제를 만들면 식욕제 될 거라고 믿고 만들어서 시판도 됐는데 자살해서 퇴출됐고 이제 요게 그 아주 제약업계에 있는 큰 공포를 만든 것 같아요. 그 식욕 건드리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제가 이거 근처 때 연구를 한참 할 때는 제약회사 가면은 식욕제제 개발하지 말고 항암제 개발하자고 저한테 그래서 아무도 개발하고 싶지 않던 시대를 만들었던 게 이게 요거 말고도 몇 개 흑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반전이 돼서 사이언스에서 브렉스 오브 더 이어로 2차 전지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고르지 않고 주요 표현을 골라줬던 시대로 변했고요. 거기엔 압도적으로 아까 앨런 머스크가 홍보해 준 거 비슷하게 새로운 약들이 식욕 억제 효과가 너무 세서 그렇고 이건 아까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또 느꼈던 제 개인사로는 제가 전공 시절에 이게 주혈편이 당뇨병 약으로 이제 승인되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임상시험 결과들을 같이 제약회사랑 봤는데 지속적으로 부작용 보고가 있었어요. 체중 감소 부작용. 근데 이게 당시에는 걱정도 했어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뭐 간독성으로 사람들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 암이 생기면 어떡하나 뭐 했는데 하여간 시판이 돼서 쓰고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칠게 한 10년 동안 수많은 임상시험을 했는데 체중 감소만 있고 나쁜 부작용이 없어가지고 훨씬 더 이게 비만약 승인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역사로 그 친구들이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 얘기하신 대로 수많은 회사들이 이 새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아까 손장훈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위고비는 시작이고 이제 앞으로 더 대박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주혈편이라는 물질에 아미노산을 조금씩 바꾸거나 뭘 붙이거나 이런 계열이 위고비와 이제 삭센다와 위고비 이런 게 되겠고 결국은 이제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위고비가 훨씬 더 좋은 건 아까 얘기도 해주셨고 이것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위고비는 15%. 근데 특히 저는 좀 시대 변화로 생각하는 게 작년에 이게 나오면서 death from any cause,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종류의 사망이 20%가 준계 발표가 돼서 저는 이게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아무리 체중이 빠져도 미용 아니냐 이거 해가지고 이게 뭔 좋은 게 있는데 했고, 근데 당뇨병, 고혈압 모든 약들도 사실 death from any cause를 증명한 약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증명되고 이게 심혈관, 뇌혈관 다 보호하고 다 20%니까 이게 약간 윤리적 문제를 만든 게 만약 뭐 서울은 처방하고 뭐 대구는 처방 안 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서울 사람만 뭐 덜 죽고 뭐 이런 생기면 대구 사람 소송 걸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국 공보험 메디케어에서 가난한 사람도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세금으로 치료해 주자 이 비싼 약을 이렇게 저번 달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나온 이제 얘기로 파킨슨 진행을 막는다. 이게 NEJM에 바로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엄청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먹는 약도 이제 말씀해 주셔서 먹는 약을 개발했고 먹는 약도 15%로 좋아가지고 아주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한 7년 전에 리뷰를 주혈편 플러스 컨비네이션을 이 대한비만학회 학술지에 내면서 주식을 살 것이지 왜 리뷰를 썼는지 이때 주식을 안 사고 리뷰만 쓰고 저도 사실 이렇게 잘 될지 몰라가지고 했는데 하여간 이게 잘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연구가 GIP랑 주혈편을 뇌에다가 소량을 넣으면 각각은 효과가 없는데 복합을 넣으면 엄청난 식욕 억제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7년 전에 발표를 하면서 이것도 주식을 살 것이지 논문만 발표하고 안 했었고 저도 잘 못 믿겠고 당시에 근데 학회에 갔을 때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GIP는 나쁜 거다. GIP 주면 망한다. GIP 제 바로 옆에 포스터에는 GIP 줘서 나빠진다는 거 발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긴 너무 혼탁하다.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고 더 진행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릴리는 GLP, GIP 적당한 비율을 만들어서 적당히 잘 만들었더니 엄청 살이 빠지다라고 성공한 거죠 지금. 현재 리뷰에도 GIP가 뭐 하는지 잘 모른다라고 돼 있다는 게 저는 기전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방을 하면서도 돈 주고 약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쓰고 있는 저는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총사는 22%. 근데 하여간 이런 모든 약의 문제는 요요입니다. 제가 사전 질문도 요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약들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다. 뭐 결핵약이나 항암제처럼 쓰고 완치된 약이 아니라 안경처럼 그날 도와줄 뿐이고 벗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쓰다가 그만 쓰면 다시 더 나빠지고 빠질 때는 근육, 지방 같이 빠지고 찔 때는 근육은 없이 지방만 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이건 약간 대증 치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3중 치료제도 나와서 이거는 막 특수군에서는 28%인데 잘 보셔야 될 게 내려가는 중이에요. 아마 이때 끝내지 않고 몇 달 후 했었으면 30%, 35%까지도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약이 나올 예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글루카곤이 간에서 포도당 빼주는 거라서 이게 절대 약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혈당을 높일 거니까. 하지만 간 입장에서는 좋죠. 간에 걸 빼주니까. 그래서 지방간에 엄청 효과가 좋게 나왔고
아마 특수하게 지방간 특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에 있는 에너지를 빼주니까. 네. 그다음에 GLP-1이 이제 펩타이드만 되냐 해서 이렇게 펩타이드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이제 스몰 몰레큘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하고 연구개발 이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컴퓨테이셔널하게도 뭐가 잘 들어갈지 이제 예상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대박이 나올 것 같고 완전 게임 체인저가 또 한 번 스몰 몰레큘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나온 좋은 리뷰가 이제 5총사를 하더라고요. 3총사에서 넘어서 아밀린과 PYY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각각을 기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잘 못 믿겠습니다. 아직 뭐 그 연구가 많이 안 됐는데 추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5총사로 가서는 GLP-1이라는 백본 기본에다가 하나씩 더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각각 단독도 개발하고 2총사, 3총사 개발해서 하고 있고 이 개발도 대부분 노보노디스크와 릴리가 하고 있고 몇 개 회사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여서 현재 회사의 가치는 이 미래 가치까지 포함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 손정에서 보여주는 슬라이드대로 이미 계속 개발하면서 결국 경주하듯이 몇 프로 뺄 거냐인데 이미 10몇 프로는 넘었고 20몇 프로씩 나가고 있고 요게 하여간 새로운 약 하나가 있어서 좀 더 소개해드리면 암젠에서는 안티 GIP 리셉터 안티바디를 해서 이게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올해 논문으로 드디어 나왔는데 디스커션에 GIP 리셉터의 디센시타이제이션이라고 아예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손정희 교수 똑같이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한 번 주사했더니 5달 넘게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계속 더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증치료제가 아니라 완치제. 한 방 잘 만들면 한 번만 맞으면 평생 그냥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GIP 리셉터를 싹 디센시타이제이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컨셉으로도 가는 것 같아서 그 완전 다른 컨셉인 것 같습니다. 대증치료제와 완치제는. 네.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까 테이스 리셉터 등등 비욘드 GLP-1의 약들의 후보들도 있고 한국 회사도 MC4R이라는 올드 타겟도 계속 하고 있고 GDF15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약간 다른 기전이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마지막으로 질문도 있었고 미래에 이제 맞춤 치료로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는 1형, 2형 당뇨 똑같이 치료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형, 2형 당뇨 따로 치료하잖아요. 그처럼 비만도 1형, 2형 비만 따로 치료하고 이런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밀의료적으로 가야 된다고 란셋에서도 얘기를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중독이 심한지도 중요하고 얼마나 감성적으로 먹는지 아니 얼마나 상황적으로 먹는지 옆에 사람이 주니까 먹는지 그다음에 간식을 많이 하는지 등등 몇 개의 그 표현형으로 그 심리적 컴포넌트도 아까 3개 기둥줄 하나 나왔는데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컨셉으로 란셋 리뷰에서 제시한 거는 헝그리 브레인, 이모셔널 헝거 여기도 감성적 헝거가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헝그리 것, 슬로우 번이 있어서 약도 다 따로따로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이유는 메이오에서 했던 임상시험인데요. 전체 사람을 나눠보니까 4개 분류 뭐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눴는데 아무튼 그냥 치료하면 7% 빠지는데 맞춤 치료하면은 10몇 프로 빠진다 해가지고 그냥 치료보다는 맞춤 치료가 낫다라는 게 처음으로 임상시험으로 증명이 돼서 이걸 바탕으로 아까 그 리뷰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뷰에서는 지방간 있는 사람, 심혈관 있는 사람, 아니면 심리적 요소가 있는 사람, 유전형이 다른 사람에 따라서 약을 달리하자 뭐 이런 걸 컨셉으로 제시해서 아마 미래에는 아까 손장수 얘기하신 대로 그냥 무조건 위고비가 아니라 뭐 시퀀셜하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은 뭐 지방간이 있으니까 뭘 넣었다 뺐다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축으로는 하드웨어로 전자기라고 뇌 전기 자극으로 심리 치료를 돕는 것도 있어 저희가 연구해서 식욕 억제를 보여준 바가 있고요. 또 오늘 사전 질문에 디지털 ICT 플랫폼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건 항상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위고비도 그냥 쓰는 것보다는 디지털 코칭하면서 쓰면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제약회사도 디지털 코칭 부서를 만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린 미래에는 근데 디지털 표현형도 모으고 코칭도 하지만 직접 샐러드를 배달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지 디지털 회사도 돈도 벌 수 있고 실제로도 체중도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샐러드 사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네. 제가 그린 마지막 관점에서는 모든 환자를 잘 모아보면 1형 비만, 2형 비만, 중독 비만 다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 치료해야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네, 요약은 아까 그런 비슷한 내용이고 네, 디지털 헬스케어와의 결합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진 교수님, 언제나 마찬가지로 즐거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은 마지막에 Q&A 세션에서 한꺼번에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연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민 애널리스트이십니다. 경제학과를 전공을 하시고 2014년 대우증권에 이어서 2017년부터 미래에셋증권에서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현재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 소개 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이제 메가 트렌드 비만 100조 원의 시장이 열린다라는 리포트를 볼 수 있는데 작년 11월에 굉장히 다양한 긴 내용으로 분석을 상세하게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제목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마켓 다이나믹스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분석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연구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은 실제로 뭐 약제나 임상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실 텐데 저는 그 개발한 데이터들을 도출한 회사들의 이제 주가 움직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도 오늘 이제 교수님들 발표하신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도 있던데 그래서 우선 뭐 진행을 해보면 저희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의 지수나 주식 측면에서 말씀드릴 때 중요한 것들을 좀 3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금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새로운 신규 마켓이 열리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대형 빅파마들이 바이오테크들을 많이 M&A 하는지, 그건 또 이제 금리와도 많이 연동이 되어 있을 텐데 바이오테크는 어쨌든 뭐 지금 현재의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향후에 캐시카우를 캐시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질병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뭐 자가면역 질병에서의 지금 이제 시밀러까지 나와버린 TNF 알파의 등장도 처음에 상업화가 90년대 후반 혹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했었고 상업화에 성공해서 빅파마들에게 많이 M&A를 당했죠. 그때 등장한 스타들이 많이 아시는 앱비 같은 회사들 이렇게 등장했었고 그리고 지금 비만으로 확장이 됐지만 바이에따가 05년도부터 당뇨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이쪽 마켓도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DPP4나 SGLT2 이런 거 있었지만 그리고 2011년도부터 BMS의 CTLA4 타겟의 여보이라는 약품이 면역항암제 마켓을 열게 되면서 2014년도에 이제 PD-1 안티바디들 키트로다나 BMS의 옵디보 같은 것들이 또 쭈르륵 나오면서 이쪽에 면역항암제 마켓에서의 또 굉장히 큰 마켓을 형성을 했었죠. 지금 실질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 이쪽인 거고요. 그렇게 보면 15년도쯤부터 지금 NBI 지수로 보면 많이 빠졌었는데 이때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주자가 돼서 미국의 약품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죠. 뭐 지금도 약가 이슈가 있긴 합니다. 이제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메디케어의 약품 가격을 직접 제약사와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지금 좀 지나간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별로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가 별로 재미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2020년도부터 여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질병입니다. 이제 코비드라는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한 안티바디나 혹은 백신이 출시가 되면서 모더나나 바이오엔텍, 파이자 같은 회사가 또 스타로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산업을 보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이 다음은 뭔가? 이 다음에 질병은 뭐지? 그랬을 때 21년도부터 계속 이제 팔았었던 노보와 릴리 같은 플레이어들이 잘 하고 있는 쪽이죠. 지금 비만 마켓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면역항암제 BMS나 머크 같은 경우에도 14년도에 키트로다와 옵디보를 출시하고 거의 리더십을 지금 몇 년이죠? 10년 가까이 가져가고 있죠. 릴리나 노보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질병은 뭐야 하면 뭐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7년도만 하더라도 비만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규정했었던 것들이 2000년도와 2020년도 들어서 이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약품들이 지금 얼마나 팔리나라고 보면 리라글루타이드가 데일리 인젝션에 당뇨와 비만으로 허가가 됐죠. 빅토자와 삭센다라는 브랜드로 허가가 받았고,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 일주일 제형이 출시가 되면서 오젬픽과 위고비로 출시가 됐고, 그리고 젯바운드와 마운자로로 터제파타이드가 지금 출시가 됐는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빅토자가 처음에 05년도에 이제 허가를 그 당뇨로 허가를 받고 이후에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안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서 사실상 빅토자와 삭센다 사이의 출시 간격은 거의 7년 8년이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질 세마와 위고비는 한 3년 차이 정도가 났고요. 터제파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마운자라와 젯바운드는 1년 텀을 두고 비만과 당뇨로 이제 허가를 당뇨 먼저 받고 비만으로 됐죠. 그래서 인식이 그렇게 빨리 바뀌고 있고 제약사들은 그거에 맞게 지금 임상 시험을 굉장히 잘 해왔고 그게 지금 비만 마켓에서 열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삭센다와 위고비와 젯바운드의 매출액은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6.2 빌리언 달러 원화로 8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빨리 커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레포트나 이런 것들로 말씀드리는 거는 2030년도에 100빌리언 수준의 마켓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위고비가 출시가 되기 전에 노보가 항상 했었던 이야기가 전 세계의 비만 인구에서 약품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비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삭센다가 데일리 인젝션의 체중 감량 효과가 7%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러면 나는 운동할게 라는 사람들이 이제 약품으로서 체중 감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의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거의 70-80%의 현재 수준에서는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터제파타이드 이제 젯바운드가 작년 12월 정도에 허가를 받아서 보시면 올라오고 있는 속도가 위고비가 처방되고 있는 초기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건 사실 이제 데이터가 더 좋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 이제 보셨었던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GLP-1을 기반으로 해서 GIP와 글루카곤 그리고 최근에 또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발표한 아밀린 아고니스트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게 이제 체중 감량 이제 에피커시 데이터인데요. 그냥 좀 심플하게 보려고 그려봤는데 현재까지는 레타트로타이드 이 트리플 애고니스트가 48주 주 1회에 24%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 젯바운드 터세파타이드가 듀얼 애고니스트로 23% 수준입니다. 지금 요거와 경쟁하기 위해서 노보의 카그리세마, 카그릴린타이드라는 아밀린 아고니스트와 GLP-1 세마글루타이드의 이거는 이제 듀얼 애고니스트가 아니라 고정 조합입니다. 섞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게 이제 임상 3상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요 정도 수준의 체중 감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로 마켓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경구제형 세마글루타이드 50mg 오럴 제형이죠. 요게 한 15% 정도이고 위고비가 일주일 인젝션 요 정도 수준. 그리고 또 보셨던 올포글리프론이나 릴리의 약품이 36주에 한 15% 정도에 도출을 했고요. 베링거 인게라임 질란드가 서버듀타이드라는 GLP-1과 글루카곤의 조합으로서 듀얼 애고니스트로 최근에 임상 2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체중 감량은 이 정도였는데 얘네 이 업체에서 사실 좀 주목했었던 포인트는 메쉬라는 지방 간염에 대해서 데이터가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아시는 것처럼 GLP-1 기반의 약품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메쉬에 대해서 이제 메쉬의 해소 그러니까 염증에 대한 개선은 보였지만 이 파이브로시스의 개선은 통계적으로는 보지 못했거든요. GLP-1과 GIP의 조합은. 근데 그거를 통계적으로 입증했다라는 게 서버듀타이드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글루카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화이자의 경구제형 다누글리프론 이 정도였는데 사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서 거의 탈락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임젠의 AMG 133이라는
GIP를 타겟하는 안티바디에다가 컨주게이트를 통해서 펩타이드를 연결시켜 놓은 이런 구조인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제형으로 지금 개발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체중 감량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내약성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삭센다는 이 정도 수준.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바이킹 테라피릭스라는 회사의 GLP-1과 GIP의 SC 제형이 15% 정도의 체중 감량으로 나왔고 사실 이것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 굉장히 많이 튀었었죠. 그리고 요거의 오럴 제형도 지금 개발을 했고 최근에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미크레틴이라는 게 아밀린 아고니스트 GLP-1의 이중 작용제로서 듀얼 애고니스트로 이번에 노보가 첫 번째 임상 일상 데이터를 공개한 그 아이템이고요. 알티뮴이라는 회사도 GLP-1과 글루카곤으로 데이터를 도출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사실 현재까지 안전성 이슈 가장 중요하죠. 내약성이 중요한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거는 사실 제파운드 보시면 치료 중단 비율 임상 시험에서 봤을 때 위고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체중 감량 효과가 근데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하고 있고요. 여러 약품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내약성 이슈가 여전히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상 중단 비율도 조금 높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블룸버그라는 곳에서 이 미국에서 비만 GLP-1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에 한 4월 달에 나온 내용인데 환자 평균의 25%가 치료 중단입니다. 그리고 45%가 3개월 이내에 발생하고요. 70%가 6개월 이내에 발생합니다. 중단 이후로 가장 크게 꼽았었던 거는 내약성이고 주로 위장관계 부작용 주요 원인이다라고 꼽았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나 보험 적용 여부도 중단율에 기여한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그거 외에 공급 부족이나 수능도 저하 그리고 체중 감소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도 그만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LP-1 기반 외에 신규 기전에 대한 니즈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중 감량 목적 외에 미충족 수요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설문인데 75%가 내약성이 개선된 약물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경구제를 처방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투여 전후에 처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소의 질 또한 이 처방한 의사들의 42%가 이제 주요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고도 비만에 대한 거 그리고 치료 중단 후 요요가 생기지 않는 거에 대한 것들 식이요법 이런 것들도 계속 미충족 의료 수요로 존재할 거다라는 설문 결과입니다. 신규 타깃으로 최근에 이제 아밀린 아고니스트에 대한 노보의 데이터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아밀린 아고니스트에 대해서 노보는 카그리세마라고 해서 카그릴린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의 고정조합으로서 임상 3상을 릴리의 제파운드 수준만큼의 체중 감량을 기대를 하고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데이터가 아미크레틴이라고 아밀린과 GLP-1의 듀얼 애고니스트 경구제형을 먼저 일상 완료해서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요. 이 인젝션 SC에 대해서는 25년도에 데이터가 발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노 아밀린에 대해서 지금 임상 1상을 내년도까지는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GLP-1과 같이 봤었을 때 식욕 억제나 글루코스 조절 동시에 플러스 뼈 항상성이나 신체 조성에 관여하는 타겟이라고 노보에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카그리세마에서 임상 1상에서 보면 세마 대비해서 체중 감량의 시너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오랄 아미크레틴 이게 사실 이 데이터가 나오고 노보의 주가가 거의 9%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럴 제형입니다. 그런데 베이스라인이 89kg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16명이지만 12주차 13% 체중 감량 효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였죠. 물론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생산에 대한 이슈가 코스트 이슈가 있죠. 이거 외에도 아까 이제 카나비노이드 타입 1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인벌사고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노보가 확보해서 지금 임상 1, 2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릴리는 아밀린 그리고 다크라라고 있나요? 듀얼 에밀린 앤
칼시토닌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임상 1상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롱액팅 AMP를 임상 1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비만이라는 마켓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키트루다의 그 반응률을 올리기 위해서 컨비네이션 임상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비만도 아마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테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조건부 허가라는 제도도 있고 몇십 명의 임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허가가 가능합니다. FDA에 그런 트랙들도 많고. 근데 비만이라는 마켓은 사실상 대규모 임상 3상을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기에 이런 노보와 릴리의 리더십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빅파마들이 들어오기 좀 어려운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중 감량의 질에 대해서도 제지방 감소죠. 린매스 요거의 감소, 근육 감소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많지는 않지만 0%에서 40% 수준이 제지방에서 빠지는 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25% 수준의 이제 설문에서 이 처방이들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이고요. 이게 처방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30% 수준의 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에서 또 M&A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근육 소모나 위축에 관여하는 패스웨이를 저해하는 그런 기전으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골격근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죠. sarcopenia에 하던 그런 물질들을 이 세마글루타이드나 터제파타이드와 컨비네이션 임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가 이 위고비라는 노보의 세마글루타이드와 병용 비마그루맙이라는 요 아이템을 이상하고 있었던 벌사니스라는 회사를 $2 빌리언 이상의 M&A를 했고요. 최근에 항체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죠. 리제네론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도 비만 마켓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GLP-1과 마이오스타틴 안티바디와 액티빈 안티바디 두 개의 이제 하나만 썼을 때의 전임상 데이터 그리고 두 개 같이 썼을 때의 전임상 데이터를 보면 이 전임상은 이제 영장류 모델이고요. 보시면 세마만 썼을 때에는 린매스의 감소가 있지만 그거 외에 없고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요 아이템을 가지고 리제너런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임상 2상 올해 중순에 진입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보가 이제 또 가지고 있는 전임상 데이터인데 아밀린 아고니스트 이제 카글릴린타이드가 여기 보시면 린매스와 팬매스를 비교해서 보면 린매스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을 전임상에서 보면서 아밀린 애고니스트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구제형인데요. 환자 편의성 증가, 복약 수능도 증가 측면에서 당연히 경구제형에 대한 니즈는 있는 거고 릴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본 환자들이 한 30% 수준의 인젝션을 꺼리고 있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구제형이 여전히 필요한데 가장 앞서 있는 아이템은 노보의 GLP-1 세마글루타이드 50mg 물론 당뇨로는 허가를 받았죠. 비만으로 임상 3상을 하고 있고 릴리 원래 추가이 물질이었죠. 넌펩타이드 스몰 몰레큘입니다. 올포글리프론 3상을 하고 있고 화이자의 넌펩타이드인 GLP-1 다누글리프론이 2상에서 지금 첫 번째 데이터 도출하고 지금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바이킹도 펩타이드 기반의 GLP-1 GIP VK2809를 하고 있고 노보가 GLP-1 아밀린 아미크레틴의 일상 데이터를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노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펩타이드 기반의 약품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일단 펩타이드 API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노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장 간의 세포막을 투과하는 효율 그 캐리어를 연결시킨 스낵이라는 거를 연결시킨 그 기술 스낵을 적용했죠. 노보가 이 기술을 엘리젠이라는 기술인데 이 엘리젠이 사실 원래 이제 그 엠미스피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뇨 버전의 이거를 상업화시킬 때 그 회사를 M&A를 했습니다. 1.4 빌리언 달러 레벨에 주고 이제 가져갔죠. 근데 요게 이제 실제로 생체 이용률이 한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 이걸 완전히 1대1 비교할 수 없지만 위고비의 최대 용량이 2.5mg인데
지금 세마의 오랄은 50mg으로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PI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경구제형으로 만들기에는 API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33번에 보시면 실제로 세마의 SC와 라이벨서스 당뇨로 보면은 매출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노부 입장에서도 오젬픽을 파는 게 돈이 더 남는 거고 오젬픽이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바이킹 테라퓨틱스 아마 이제 이 회사에 투자한 VC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이킹은 어떤 기술을 썼는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퍼블릭하게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량 이번에 낸 데이터가 40mg이라서 노보의 스낵보다는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일단 나오면 데이터 나오면 봐야 되겠고요. 스몰 몰레큘은 API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약품하고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저의 다누글리프론이 BID로 임상 투비상에서 중단이 34%, 50%가 나왔어요. 그게 결국엔 이 메스꺼움과 구토와 설사 요게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QD로 바꿔가지고 임상 이상 다시 하고 있습니다. 릴리가 올포글리프론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15% 수준 체중 감량인데 중단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물론 17% 수준이면은 높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레타트로타이드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아마 요거는 삼상에서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파이저의 다누글리프론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데이터. 다만 여기 이제 중단율로 보면 당연히 펩타이드 제제인 이 세마가 더 중단율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몰레큘은 아직까지 이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게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이슈는 보험이죠. 지금 현재 이 비만 마켓에 본인 부담금으로 이제 본인이 지출하는 국내 급여 이슈, 급여 시장은 전 세계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제 자기 돈 내고 맡고 있는 거고요. 보험 되고 있는 국가 위고비는 대표적으로 영국인데 BMI 35 이상으로 규정해버리고 그리고 30 이상의 비만 관련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하죠. 당연하죠. 이제 건강보험 재정 이슈가 있으니까.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국가에서 보험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네도 BMI 지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으로 달고 있는데 삭센다는 위고비가 출시가 되면서 프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싸게 할 수 있어서 삭센다는 지금 보험이 좀 전 세계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보험이 될 건가가 중요한데 비만 마켓은 다양한 당뇨나 여기 보시면 동맥경화 그리고 당뇨 요게 이제 신부전까지 다 겹치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뭐 위고비나 젯바운드가 여러 인디케이션 라벨을 계속 확장해 간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그 개별 그 약제에 들어가는 코스트를 이거 하나로 세이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이 되지 않을까, 시간의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이 세마와 터세파타이드를 보면 BM에서는 허가를 받았고 비만에서도 허가를 받았고 최근에 그 셀렉트라는 임상시험 심혈관 CVOT 20% 감소라는 데이터로 라벨 확장이 FDA로 됐습니다. 임상 3상에서 파지티브 나온 게 CKD가 나왔고요. 그리고 신부전도 나왔고 지금 수면 무호흡까지 3상에서 파지티브라고 나온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인디케이션은 메쉬라고 세마글루타이드가 올해 하반기 때 이제 3상 데이터를 공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 외에 넘어서 2026년도에 데이터가 발표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한 데이터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뭐 아까 항암제 이런 것들 말씀 많이 드렸지만 바이오테크가 할 수 있는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여러 이제 우리가 나스닥 바이오테크나 그리고 국내에 있는 바이오테크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항암제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대사질환에 대한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릴리의 CEO가 얘기하고 있는 말인데요. 대사질환의 골든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많은 연구와 그리고 업계의 바이오테크의 창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면 애널리스트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민 선생님 흥미로운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술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바이오 파마의 어떤 새로운 관점, 이제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그게 어떤 것을 위주로 저희가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첫 번째 연자분부터 저희가 모아서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연자분 앞으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전 질문 들어온 것 먼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만 약제들의 부작용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 이 질문 중에서는 이제 나와 있는 비만 치료제 중에 갑상선암 그리고 담낭 질환 또 그 외에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이 현재 어디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소견을 부탁드리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요한 우리가 보다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해드렸던 그런 오심, 구토, 변비, 설사 아마 이런 위장관계의 부작용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또 일부 환자에게서는 여전히 이런 사이로드 캔서에 대한 리스크라던가 이런 뭐 GB 쪽에 어떤 빌리아리 쪽의 문제에 대한 뭐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사이로이드 캔서에 대해서는 뭐 얼마 전에 이제 또 BMJ에서도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이제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도 발표가 된 바가 있는데 아마 유의한 증가는 없다가 이제 최종 결론일 것 같고요. 사이로이드 캔서 전체로도 그렇지만 메듈라리 사이로이드 캔서에 대한 리스크도 유의한 증가는 없는 것으로 이제 최근에 대부분의 코호트와 메타 분석은 이렇게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 이제 GB 빌리아리 쪽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제 저희가 점점 하이도즈 롱액팅 사용 기간이 막 임상 데이터도 뭐 100주가 넘어가는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인시던스가 이제 상당히 조금 높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향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앱솔루트한 리스크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일선 뭐 10,000명 중에 몇십 명 정도의 데이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데이터들도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 GLP-1 셀렉티브 모노아고니스트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서 분석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보다 더 강력한 이런 듀얼 트리플 아고니스트가 더 문제를 일으킬지 아니면 또 어떨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던 건 되게 하이도즈의 롱액팅은 조금 더 리스크가 높았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하겠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 관련된 질문 중에서 이제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호르몬 안전성이라는 호르몬 안전성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에 대한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 근육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림메스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에 어떤 다른 부작용 같은 게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근육 병증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뭐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중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팻매스 대비 근육량이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는 우리가 건강한 체중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느냐가 결국 문제일 테니까요. 아까 최영진 교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언급해 주셨던 이제 요요가 생길 때 이제 상대적으로 팻매스가 확 증가될 때 또 상대적인 근육량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비만 치료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잘 디자인된 RCT에서는 많은 그런 하이 분석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디 컴포지션 데이터는 여전히 림매스가 잘 보존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시아인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시아인은 상대적으로도 서양인에 비해서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체질량 지수에서 이 정도의 체중 감소가 근육량에 어떻게 미칠지는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아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런 인크레틴 베이스 또는 장으로부터 유래한 것 외에도 다른 신규 기전 약제들이 이제 막 디벨롭이 되는 페이즈 1 정도 막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뭐 조금 더 프로미싱해 보이는 그런 타겟들이 있으셨는지를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열광하고 있는 이 약제들 막 이렇게 저희가 오늘 애널리스트 분이 와서 이게 마케팅 분석까지 해야 될 이 약제들을 넘어서는 어떤 신약의 기전은 그렇게 아주 프로미싱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겉홀문들은 이제 어떻게 잘 우리가 이렇게 모듈레이션 하냐 여러 가지 복합제들의 가능성이 있는 겉홀문들의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인크레틴 베이스의 다양한 약제 개발이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작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어떤 약제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고 여전히 이런 또 헤도닉 패스웨이에 관련된 약제들, 뭐 도파민, 카나비노이드 리셉터에 대한 새로운 약제들의 소개는 조금 주목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좀 기대하고 있는 약제는 입맛을 쓰게 하는 약, 입을 쓰게 하면 어떻게 체중 감소가 될까 너무 궁금한데 그런 약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 계신 청중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연자로 최영진 교수님 앞에 준비해 주세요.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그 GIP 리셉터 디센시타이제이션 하고 GLP 리셉터는 상대적으로 덜 되고 그거가 얼마나 좀 이렇게 뭐 쥐나 뭐 원숭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있나요? 글쎄 여전히 GIP 리셉터에 대해서는 그런 전임상 연구 결과는 아고니즘과 안타고니즘이 계속 헷갈리는 건데 근데 의외로 이런 프리클리니컬 데이터 보면 롱액팅 GLP-1의 아고니즘, 안타고니즘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롱액팅 아고니즘이 약간의 안타고니즘 역할도 하다 보니까 GIP 디센시타이저를 일으키는 것도 같고요. 안타고니스트가 이제 좀 짧은 치료 효과를 보일 때는 뭐 당연히 또 디센시타이제이션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GIP에 대한 디센시타이제이션이 반대로 GLP-1에 대해서는 센시티비티를 조금 증가시키는 그래서 두 가지 약제는 GIP를 우리가 자꾸 단독으로 놔두고 다른 약제의 병용해서 이 역할을 찾을 게 아니라 두 약제의 그런 어떤 비율에서의 GIP 역할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당뇨병 뭐 잘 알고 계시지만 당뇨병 환자는 베타셀에서 GIP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일 약제로 개발되지 못했던 건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GLP-1으로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GIP의 센시티비티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두 약제의 조합이 중요한 거거든요. GIP에 디센시타이제이션 돼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베타셀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레인이라던가 아디포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휴먼에서 GLP-1 리셉터가 없지만 GIP만 리셉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아디포사이트, 베타셀, 브레인에서의 GIP가 당뇨병이나 비만 환자들이 약간의 레지스턴스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체중 감소가 되거나 혈당이 감소되게 되는 환경이 되면 GI 리셉터의 센시티비티가 더 증가되는 거죠. GLP-1이 그걸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GIP의 역할은 단독으로 롱액팅, 숏액팅,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의 역할을 계속 고민할 것보다는 GLP-1과의 복합제에서의 역할을 잘 들여다보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GIP 리셉터의 양을 재는 게 아마 실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마 기존적으로는 그런 리뷰에서 추정을 했는데 직접 실험적으로 뭐 셀에서라도 뭐 재고 뭐 이런 연구들이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온 채로 너무 추정만 많이 하는 것처럼 전 보였거든요.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도 지금 보여주신 그림들이 다 실험 데이터로 뭐 웨스트런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냥 상상 속의 기전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뭐 데이터가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많은 또 동물이랑 세포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 보고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정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영진 교수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전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요요에 관련된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아마 미리 사전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써서 체중 감량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끊고 나면 대부분 리바운드가 있으면 계속 써야 할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아까 이제 그런 것을 보조적으로 뭔가 유지하기 위해서 뭐 다른 ICT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환경에 대한 조성 그리고 뭐 운동과 식이요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총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셨지만 실제 끊고 나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이 도구는 그러니까 식욕제제는 맞으면 저도 맞아봤거든요. 싹센다 맞으면 뭐 그날 뭐 며칠은 뭐 안 먹고 사는데 이제 그건 그날 대증이어서 아마 제 기존 그 강의의 제일 핵심은 귀농입니다. 어떻게든 귀농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저는 이런 식욕 억제제건 뭐 이런 것들을 귀농으로 가는 도구로 써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귀농을 할 수 있게 만들면 끊고 나서도 요요가 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귀농이라는 게 저는 직업을 그만두고 장소를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냉장고를 장고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퇴근길을 맥도날드 안 들리는 길로 습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 내 그 간식 코너를 없앤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근원적인 이제 그 요소의 제거, 그러니까 강수량의 변화 같은 귀농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맨정신에 귀농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근데 싹센다 위고비건 이걸 맞건 아니면 다른 아까 뭐 카나비디올이나 이거 맞건 하면 그날과 하면 며칠은 그런 극단적인 생활 습관 변화를 하기에 훨씬 쉬운 날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친구 관계도 좀 끊고 친구랑 만나는 장소 좀 바꾸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좀 인생이 정리가 돼서 귀농이 되면 그 다음엔 약을 끊어도 옛날만큼 안 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사가 처방할 때 위고비만 믿고 그냥 약 따라오세요. 생활습관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싼데 위고비 쓰는 김에 우리 하나씩 없애봅시다. 일주일에 한 개씩 해가지고 한 2달 동안 한 10개의 습관을 없애면 그 다음에는 위고비를 끊어도 아마 옛날만큼 안 찌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거를 약간 도구로 써야지 이걸 평생 쓸 생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요요를 막는 저의 어떤 또 그런 아까 귀농과 그 쾌락에 대한 그 기전으로 깨달은 저의 그 생각입니다. 네, 귀농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재밌게 설명해 주셨고요. 반복되는 체중 감량 시도로 기초 에너지 대사량이 감소한 경우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앞에 나오고 그 우리 산업계도 똑같이 보고 있고 근육 감소가 결국 이거의 어떤 큰 컴포넌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서울대병원에도 희귀 비만 환자한테 GLP 쓴 연구를 좀 해봤더니 근육이 엄청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빠지는 동안. 그래서 그 근육이 없어진 게 이 모든 거의 문제여서 아까랑 비슷하게 이제 위고비에 의존하지 않고 위고비 쓰는 동안 근육이 엄청 많이 없어질 거다. 그걸 없애려면 단백질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없애야 근육이 늘면서 빠질 수 있을 거다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기초대사량도 안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위고비 그냥 쓸 게 아니라 쓰면서 이제 어떻게 동시에 뭐 ICT를 쓰건 아니면 어떤 심리학적 인터벤션을 가하건 운동을 더하게 하건 뭐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된 건데 아까 보여주신 그 그래프들 중에서 점점 더 한번 빼고 다시 찌고를 반복하면서 점점 체중이 느는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비만 치료제를 써서 감량이 한 다음에 다시 리바운드 되는 경우에도 점점 몸무게가 찌는 쪽으로 현재 가는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만 치료제는 그냥 원래 상태, 뭐 소위 셋 포인트로 그대로 돌아가는 정도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그 새로운 셋 포인트로 이동하는 그 알로스테시스에는 그 원인 그 엑시스가 축이 직장 내 스트레스 등등 이렇게 많은 그 요소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위고비를 쓰건 안 쓰건 상관없이 여전히 직장 환경과 집의 환경과 친구 관계가 스트레스와 하여간 그 쾌락적 식욕 중독 유발 요소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위고비를 아무리 오래 써도 2년간 써도 다시 끊으면은 그냥 그 자기 인생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똑같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근육이 없기 때문에 더 나빠지거나 뭐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손정우 교수님. 예, 교수님 오늘 보여주셨던 강의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 중에서 특히 그 셋포인트 시오리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셋포인트를 조절하고 있는 좀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뭐 이런 셋포인트와 관련된 뭐 조절 기전 저희가 사실 그것을 타겟으로 한 약제는 아직 개발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요요랑 이런 문제도 약제를 끊으면 셋포인트는 계속 회복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 관련돼서 조금 뭐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우리 흔한 일상적인 상황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셋 포인트의 그 구성 공식이 하나씩 바뀌는 건. 근데 희귀 유전 질환이나 아니면 특수한 일을 겪거나 뭐 제가 연구하는 거는 시상하부 주변의 종양을 제거했을 때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항상성 공식, 아까 그 좌변기의 공식 뭐 그런 것처럼 거기 한 축이 망가지는 뭐 세포가 많이 죽거나 이러면은 항상축이 변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상적인 경우에서도 과연 이 항상성 그 축을 이루는 세포의 개수나 신경의 연결형들 변할 거냐 이거는 논란이 크게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고지방식이를 뭐 6주 이상 뭐 먹으면 쥐들이 완전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렙틴 리셉터가 없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변할 만큼 극단적인 이런 생물학적인 그 항상성 축의 변화는 현대 인간의 피지올로지컬 레인지 내에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20년간, 40년간 맥도날드 먹어왔어도 지금부터 돌리면 다 돌리킬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큰 디베이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고 믿는 분들은 이미 40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포기한다. 이건 뭐 이미 너무 고지방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뇌혈호가 망가졌다. 이렇게 아예 발표하는 기초 생물학자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는 그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연구가 아직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공식을 이루는 원인 요소 하나하나 세포의 개수 뭐 이런 거가 실험적으로는 있지만 아직 연구가 이런 생리적 인간 레벨에서는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최영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승민 선생님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마켓에 관련된 강의를 해주시다 보니까 질문들도 그것과 관련된 질문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GLP-1 제재와 융합 제재들 아까 그 세 가지 종류들에 대한 국가별 시장 점유율 현황과 이에 따른 주가 지수 사이에 관련성이 있나요? 이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릴리와 노보의 주가가 계속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출시 국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위고비와 뭐 제파운드 그리고 아까 이제 처방 환자로 보면 미국에서 제파운드가 한 30%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점유율일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지금 아직 안 나왔으니까 삭센다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만 마켓은 한 1,200억 원 정도로 보이는데 거기서 삭센다가 한 8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삭센다도 우리나라 사실 좀 우리나라가 전체 삭센다 매출액의 한 4%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심리적인 비만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리고 유럽이나 이쪽에서도 아무래도 제파운드와 위고비가 계속 이제 거의 뭐 자웅을 겨루면서 절반 수준의 점유율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릴리가 한 750 빌리언 달러 정도일 거고 노보가 한 500 빌리언 정도인데 릴리는 훨씬 더 이제 많은 영역을 하죠. 이거 외에도 이제 뉴로사이언스나 뭐 캔서 이런 쪽까지도 다 하고 있어서 노보는 사실 이제 대사질환의 혈우병 쪽 빼면은 대사질환 거의 몰빵인 거죠. 그래서 규모 자체로 보면 릴리가 조금 더 크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릴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에서도 릴리를 또 기대하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 차이는 나고 있고요. 멀티플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가 1년에 버는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릴리가 거의 지금 50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보가 30배 가까이 되고 있고요. 제가 많은
빅파마들의 밸류에이션을 봤지만 이렇게 형성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비만이라는 마켓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됐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이제 특정 나라에서는 효과가 강력한 약, 여기서는 이제 이 질문 주신 분은 마운자로라고 하셨고 저희 나라에서 사실 삭센다를 사실 남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인디케이션이 아닌 경우에도 쓰기를 원하는 경우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다른 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게 실제 회사에 도움만 되는지 또는 이런 경우에 의사들이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를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처방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어려운 대답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근데 인디케이션 확장 이제 미국에서 처방이 되는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위고비나 이제 젯바운드겠죠. 젯바운드 아예 이제 용량도 똑같으니까 젯바운드와 마운자로가 비만에 처방되는 것들은 결국에 우리나라 규제기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프라벨로도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파마 중에 이제 뭐 아까 되게 프로미싱한 경우도 많이 봤지만 이런 기업 경험이나 역사 같은 것으로 비춰볼 때 이런 기업은 페일리어 리스크가 좀 더 큰 어떤 특징들은 이런 기업들이 좀 페일하기 쉽다 또는 투자하기 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빅파마들은 사실 뭐 이미 많이 확보를 해놨으니까 저희가 투자의 리스크가 크게 없을 텐데 이제 미드캡이나 스몰캡에 바이오테크 투자하는 데는 결국에는 그 임상 페이라는 게 리스크가 가장 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한 개 몰레큘로 창업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냐.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개로 확장해가는 업체들을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혹시 네, 최영진 교수님. 근데 워낙 이 분야가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 이제 빅파마도 계속 막 모으잖아요. 모으면은 이제 빅파마도 여러 개가 서로 모으려고 경쟁을 하면 아까 뭐 바이킹이고 뭐 작은 회사들도 소규모 아까 오랄 아미크레틴 이건 임상 시험 뭐 몇 명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좁고 깊게 작은 돈으로 한 다음에 사실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높은 거 알지만 그래도 릴리랑 이제 파이자랑 노보랑 경합을 붙이면 안 사면 뭐 어떡할래 이렇게 하면은 한 군데 사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버리는 카드로라도 거기에 뭐 얼마 안 될 텐데 다 해봐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잘 팔릴 거다. 네. 위험해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비리 마켓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 갑이 릴리와 노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걔네들이 요구하는 뭐 데이터를 맞춰가지고 신규 타겟이나 혹은 뭐 베스트 인 클래스 이런 것들로 이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들은 사실 당연히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또 저희가 뭐 엠젠의 AMG 133의 데이터가 올해 이제 이상 데이터가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거기서가 그 안전성 이슈가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노보와 릴리의 경쟁에서도 큰 빅팜이 하나 또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걔네들은 또 새로운 에셋을 또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PD-1 안티바디에서 그 2017년도 막 이런 시기에 옵디보와 머크와 루슈와 뭐 이런 아스트라제네카의 컨비네이션 임상에 엄청 신규 타겟을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비만 마켓에서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M&A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구매 타이밍이 아까 말씀하신 릴리의 높은 기준, 뭐 이렇게 엄청 데이터가 많아야만 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혼탁해지면 뭐 조금밖에 없지만 그리고 앞에 실패 가능성은 약간 마일스톤으로 엮어가지고 네. 그냥 빨리 살 사람 먼저 사라, 아니 우리는 릴리로 넘어갈 거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노보건, 암젠이건, 파이저건, 뭐 다른 BI건 어딘가는 빨리 사지 않을까? 별로 완성도가 낮은 기술도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창업 싸게 파면. 네. 창업 회사의 비리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정원 교수님. 네, 그냥 그 좀 듣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새로운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릴리가 750빌리언이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규모인 건지, 네. 그리고 멀티플이 50배라고 하면 같은 섹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멀티플하고 비교해서 이 제약의 멀티플이 그런 성장 기업의 멀티플하고 비교하는 게 적절한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궁금한 건 지금의 멀티플은 적정하냐의 문제겠죠. 노보가 멀티플이 30배면 노보는 네.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렇죠. 뭐 아주 네,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노보의 현재 멀티플, 릴리의 현재 멀티플 아까 한 50배 레벨, 30배 레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거는 제파운드가 위고비보다 마켓쉐어를 더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 거기에 알츠하이머 마켓도 릴리가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녹여져 있는 멀티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빅파마가 멀티플을 제일 높게, 역사적으로 제일 높게 받았을 때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에서 그렇게 막 엄청 약을 많이 팔 때였는데 그때가 30배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파마의 밸류에이션의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아마 여기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플이 높아지려면 실제로 그 메디케어 공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침투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고, 신규 이제 라벨 확장 같은 것들을 기대하면은 아마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을 거다. 지금 50배라는 기준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보면 제가 사실 이쪽 섹터밖에 안 봐서 완전히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원화로 지금 전자가 한 3,400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럴 테고, 그리고 릴리를 원화로 하면 거의 이제 9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어닝의 규모 자체는 다르긴 하지만 이제 멀티플로 봤을 때 릴리는 테슬라보다는 싸고요. 엔비디아보다는 비쌉니다. 그 정도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싸고 주가 계속 갔던 거는 매 분기 서프라이즈를 내니까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12개월 포워드의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낮지만, 릴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규 데이터들을 도출을 하면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인디케이션 확장이 되면 어닝이 얼마큼 더 높아지겠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자면,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듣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의료인이나 또는 의과학자, 연구자들 중에 굉장히 젊은 분들, 그리고 자기 커리어를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만약 이런 뭐 경영, 경제 또는 마케팅 또는 어떤 이런 주식 흐름 뭐 이런 부분으로 진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평소에 생각 안 하다가 또 이런 거 보면 또 저 분야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전공이 이제 다른 경제 쪽이셨는데 사실 오늘 발표하시는 거 보고 저보다 훨씬 더 이쪽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런 의료를 원래 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뛰어들고자 한다면 어떤 해주시고 싶으신 어떤 조언이나 말씀이나 또는 뭐 커리어 트랙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일단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 밥그릇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 이제 제약바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는 이제 약사 출신 분들은 계시고요. 그리고 생명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계시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같이 이제 이쪽 한 건데, 저는 이제 서단계가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이쪽을 또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이쪽에 오셔도 충분히 당연히 잘 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투입 대비 산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될 테고, 네, 애널리스트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그리고 아마 이제 저는 이쪽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들 보면 일단 업체들의 큐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회사들이 나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저희는 요즘에 창업 많이 한다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이제 막 눈에 띄게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의과학자분들이 창업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또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분 연자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집담회 마치기 전에 저희 박철영 이사장님께서 현장에 와 계신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연구 집담회에서 새롭게 흥미로운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갖고 논의를 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 비만 인구가 한 10억 명을 넘어섰다고 돼 있잖아요. 전체 한 80억 되죠. 그러면 한 8분의 1 정도가 이제 비만 인구인데 이제 이 속도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이제 계속 보여주셨던 빅파마들의 어떤 여러 이제 개발 이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쪽 분야에 발전이 있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만 학회에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이런 그 니드들을 이제 모아서 같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발돋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그 유럽 비만 학회 5월 두 번째 주에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에는 이제 미국 비만 학회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비만과 관련된 학회에서도 좀 참여를 해서 이런 임상적 그다음에 기초적 관점에서 서로 이제 공유하고 그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9월 첫 번째 주에 이제 아이컴즈 미팅 그리고 비만 학회 이제 추계학술대 국제학술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많은 그런 플래너리 렉처러, 이제 키노트 렉처러들 그리고 또 이제 심포지스트들이 이제 섭외가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또 이제 이 분야가 가장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배우고 좀 전에 이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좀 들을 것 같은데 듣고 나서 뭘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긴 했는데 아마 한 번의 강의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의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논의가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2024년 제1차 대한비만학회 연구집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자분들과 참석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